제가 원래는 이 전남매일 관계자에게 호남의 선택이 역사의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호남의 선택이 역사의 선택보다는 더 명료하게 전달되는 의미가, 호남의 선택이 역사의 길이 됐다 하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명료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오면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정말로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느낌, 그것이 충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었겠지만, 그 생각의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말로는 쓰나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헤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헤일은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1m, 2m 높이가 서서 와서 육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헤일 앞에서는 어떤 방책도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피해를 일정 부분 겪지 않으면 그 헤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조용히 왔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나중에 상처를 남기고, 또 그에 따른 복구 과정의 어려움을 남기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남기는 것이 해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재보궐선거가 저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해일과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7%입니다. 집권여당이 잘못해서 61%.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는 명백한 심판선거였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분노를 표출한 선거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는 사람이 겨우 7%인데, 여당이 못해서 야당을 뽑았다고 하는 게 60%니까 그 1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의 결과를 놓고 그 원인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여당이 잘못한 것. 이것이 확실히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실까요? 그러면 그런 분노를 촉발한, 그러니까 여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나머지는 뭐 태도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일방적이다. 이것도 태도겠죠. 둘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나 일방적인 거나 다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내용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 여기 부동산, 아까 우리 박철웅 회장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여기 또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같이 무례한들도 뭐가 문제인지는 그동안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30대, 또 신혼부부, 아주 또 장기 무주택자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이런저런 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거 그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증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지라든지, 집보다는 요즘은 뭐 다른 데다 하는 게 낫겠지, 이런 이유로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집살 형편이 안 돼서 못 샀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집이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그거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기 어려웠다는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것보다도 더 화가 났던 것이 이른바 융자제도의 규제,
LGBTI를 아주 세게 쥐어짜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왜 다 집 사놓고 왜 우리는 돈비를 줬지 못 사게 하는 겁니까? 라는 불만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집값 오르는 것은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내 집값도 오르니까 그건 별로 나 불만으로 삼지 않겠다. 다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융자 제도는 만들어달라. 이게 젊은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특히 그 집에서 매우 오랫동안 사신 분들, 이분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른다. 주변 집값이 올라. 그래서 세금이 오른다. 이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놓으려고 해도 팔리질 않는다. 양도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주제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나 한 채 있는 사람이나 많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불만이고 행복한 결과를 주지 못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드러낸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이게 제가 더 이제 이 실증적인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MBC에서 선거날 4월 7일 밤에 방송한 자료입니다. MBC가 1월 셋째 주부터 3월 셋째 주,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주까지, 넷째 주죠? 넷째 주까지 한 석 달 동안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지지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 이건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개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평균을 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LH 비리를 폭로한 시점입니다. 이게 3월 2일. 그 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건데,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도 변수는 변수였겠지만 LH 폭로가 이런 거죠. 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 불만, 여당이 잘못했다가 60%고, 그럼 여당이 잘못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다 40%가 넘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란 기저질환이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매트에 양산자에 기름이 쫙 뿌려져 있었는데 LH 사건이라는 성냥불을 탁 켜가지고 던진 겁니다. 그 불이 탁 붙어버려요. 아까 제가 해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순간에 어떤 현상이 순식간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어해낼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의 어떤 현상. 저는 이번 선거가 그토록 국민의 어떤 심리적 이 저지선을 무너뜨린 게 이제 LH 사건인데, LH 폭로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국민들은 이때까지요 불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회수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데 이사 공급대책이 나왔잖아요. 2월 4일날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오고, 또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권의 총장이다 라는 포용적 자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박영선이라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상품성, 박영선 후보가 등장하면서 당 지지율도 회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까 재보궐선거에 제
재보궐선거 관리가 제 소관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 말부터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대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는 상당히 그 격차가 크게 우리 당이 지게 돼, 우리 당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박영선 후보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그것을 다시 반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LH 의혹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나름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LH 의혹 폭로가 그런 꿈을 산산이 뭉개졌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장 큰 이 기간 동안의 여론의 흐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는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게 보통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어떤 이 충격파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회수해 갔느냐? 완전히 회수해 간 것인가? 저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고리가 집권여당이 잘못해서 60%예요. 상대당이 잘해서 7%. 그럼 집권자들이 뭘 잘못했냐?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박철웅 회장님께서 계시니까, 회장님께서는 아까 전화 받으시러 나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현장에 계신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이건 이렇게 하면 바로 물꼬가 바로 잡힐 텐데,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신 뒤에 부동산 특위를 만들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학자들하고 관료들로만 특위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오. 가장 현장의 전문가들,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공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모험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오. 그분들을 모셔오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관료들이 반대해요. 특위를 구성하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회수해갔다고 얘기하지 않는 쪽에 저는 섭니다. 물론 우리 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 욕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사겠다는 것.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 또는 20년 된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은, 이거는 선한 욕망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질 수 있는, 갖는 것이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것을 부정하거나 저것을 죄악시하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나 관료가 해야 될 일이거나 저는 학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 선한 욕망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랑 갈 겁니다. 지금 부동산 TF를 구성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시대는 끝장내자는 것은 저는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선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된다거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매우 정교하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어떤 현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바로 박 회장님처럼 현장에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게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들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유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년 대선이,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보궐선거가 백신을 미리 맞았다고 생각하고 내년 대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경고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저는 늘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백신을 미리 맞았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고향의 선배님들 가운데서는 생각을 다르게 하실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민의 지점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1987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른바 우리가 국민들의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아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조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정표가 됐고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귀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들의 투쟁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제 대통령을 뽑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총리, 이분들이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과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이 갈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을 얘기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총재가 양보를 하시고 이번에 김영삼 총재가 먼저 대통령하고 다음에 김대중 총재가 하시는 걸로 합시다. 이게 후보 단일화론이었고 그러지 마라. 이번에 다 경쟁해서 이기는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게 비판적 지지론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사자 필승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 기반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그래서 넷이 싸워도 이긴다. 이게 사자 필승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노태우 당시 당선자를 내게 되죠.
굉장히 그 저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처가 컸습니다. 굉장히 아픔이 컸습니다. 왜 그때 두 분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는 원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민주 세력이 분열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뼈아픈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반성과 교훈들이 있었죠. 이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집니다. 92년에 3당 합당을 했어요.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세 사람. 그때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김영삼 총재가 그냥 밤에 그냥 배를 갈아타고 그냥 강을 건너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저 선택이 한국 정치를, 한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가, 얼마나 지연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먼저 3당 합당을 제안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박철원 당시 장관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3당 합당을 제안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온 우리 동지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역사의 선택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저는 뜻은 고마우나 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오늘 쪽에서 듣고 그냥 부랴부랴 3당 합당이 됐는데 그때 3당 합당을 한 그 결과가요. 의석수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보다 더 여당 의석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당 합당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결한다는 건 거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의 아마 벽에다가 소리를 외치는, 계란을 던지는 그런 정도의 절망감 속에서 사실은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졌죠. 그때도 상대가 뭉쳤어요. 97년에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대중 당시 국민의 총재와 김종필 잔인년 총재가 이른바 DJP 연합을 합니다. DJP. 그때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J와 JP는 출생부터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반대를 주장한 분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 주변에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고생했던 분들은 그 명분은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힘을 합치지 않고는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가 없는데 정권을 못 바꾸는 그 명분이 도대체 국민과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거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못 되지 않느냐 하는 대단히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때 50만 표 차로 이겼죠. 집권을 하고 경제 정책을 전부 JP에게 다 줬습니다.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 정책 수립에 관한 실질적 권한들을 JP에게 많이 줬죠.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DJ가 워낙에 경제에 또 밝으시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 없었죠. 아무리 JP가 경제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힘을 합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2002년에 정권을 재창출합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첫 번째는 노무현 당시 우리 후보와 우리 당 후보 새천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시다시피 투표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권 재창출을 멸망했던 많은 국민들, 우리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막판에 와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권을 다시 잃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정말로 절박함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 투표장으로 가자. 근데 투표장으로 가는데 오후 1시 이후에 갑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연락해서. 왜 오전에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 저쪽이 방심을 하고 있다가 야 이게 단일화 깨졌어.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오전부터 투표율이 높고 하면 다시 저쪽이 긴장해서 다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자극할 것이 두려워서 이른바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은 오전에 투표를 하지 않고 오후에 1시 이후에 투표를 했다는 것이 그때 보도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표 시간까지도 그렇게 아주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절박하게 우리가 이 대선을 임해야 이기는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2007년 선거라는 것이죠. 이건 만판으로 깨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열린우리당 얼마나 분열이 그때 됐는지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민주당 하여튼 당명을 제대로 모를 만큼 분열과 통합 과정을 거쳤는데 정동영 후보가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지고 말았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물론 사실은 우리가 그때 BBK를 얘기했는데 이명박은 747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부도덕한 것은 알겠는데 야 그래도 경제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 좀 낫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선거 전략을 썼었죠. 상대는 저런 선거 전략, 미래 선거 전략을 썼는데 우리 진영,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은 분열을 했습니다. 아주 분열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이 강을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 정신적 괴리를 만들었습니다. 골을 만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 2012년에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런데 그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투표한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해요. 미국으로. 그 메시지가 나는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진 않아. 내가 뭐 죽을 만큼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오히려 경제민주당, 이런 김종인 지금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분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 경제 공약을 무력화시키면서 공약 대결에서 앞섰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명박에 대한 기대 효과, 박근혜에 대한 기대 효과. 박정희의 딸이니까 잘할 거야. 아까 이명박의 경우는 부도덕하긴 하지만 경제 문제는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게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기대를 갖게 했던 것. 2017년은 사실은 국민들이 선거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그때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은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될 정당으로 낙인을 찍었고, 그 나머지 정당 중에서 고르자고 하니까 그때 국민의당은 의석이 한 40석 정도 되는 정당이었고요. 민주당 밖에 없었죠. 저 때는 그냥 정권을 우리가 쟁취했다. 선거를 통해 쟁취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맡겨준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과거의 선거를 쭉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그 선거마다 특성이 있고 그 선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에 사자 필승론이 있었고 92년에는 1대3의 싸움이 있었고 2016년 총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호남월대론 다 기억하실 겁니다. 호남월대론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이 독자적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2016년 초에 민주당이 분당이 되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40석이 넘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이번에 보여준 이 해일 같은 이런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해일 같은 현상이 그때 저는 벌써 있었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해일 같은 투표 현상이었다 그때. 근데 그거는 해일이라는 건 1년 4.24철 지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때 그 자연현상과 맞아 떨어져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른바 호남 푸대정론을 바탕으로 한 호남 독자 정치 세력화론이 굉장히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했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거죠. 그 뒤로 다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정당은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이 계속 김대중, 노무현을 승리하는 적통 세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2021년에 호남 필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호남 필패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호남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어. 왜? 인구가 적은데. 인구 적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출향해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들까지 다 합치면 결코 적지 않아요. 어떻게 21세기 2021년 호남에서 호남 필패론을 얘기하는 호남 후보 필패론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저의 그냥 감상으로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기가 막힌 정말로 피 맺힌 역사를 우리가 극복해 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DJ 비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전기가 됐으며 그것으로 해서 그 뒤로 호남인들이 얼마나 2세들과 함께
어깨를 펴고 살게 됐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2021년 호남 후보 필테로는 부끄러운 겁니다. 이 세대 우리 선배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 지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지지율 추이를 보면 노무현 이게 참 비교가 안 됐죠. 더블 스코어 출발 당시에.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4, 5일쯤 이때가 후보가 결정될 때입니다. 노무현 후보. 기억하세요? 2022년 전국 순회 연설회하고 투표해가지고 광주에서 그걸 노무현 후보가 1등한 그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후보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잠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투표를 할 이유가 없죠. 여론조사에서 결정하면 되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여론조사. 자, 그 다음 2007년은 사실 이거는 한 차례도 정동영 후보가 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명박 후보. 여기는 아예 너무너무 격차가 심했던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같은 당 후보들끼리 이렇게 경합을 했고, 이 박근혜 후보 중간에 이제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명박 후보는 더 올라가고,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게 뭐가 가장 큰 거였냐?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차별화한다고. 정동영 후보가 차별화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고, 그리고 몇 명이 선거 탈당해서 당 만들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차별하지 않은 길이 없다. 이게 그냥 일반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생각을 안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국민들 사이에. 그분들을 좌절시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땅에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는 있었을 거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확장해 가려는 생각 자체는 하지를 못한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순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이미 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제끼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다 빼고, 자, 우리가 중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세력을 새로 확장합시다. 이게 아마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 기가 막히게 그거는 들어맞지가 않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 겁니다. 이 2012년 세 분이 있었어요. 2012년 4월부터 보면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당시 10%를 못 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츰 8월, 9월 되면서 10월까지 가면서 25%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때부터 낮아지는 겁니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 국민들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철하는 거예요. 과연 안철수로 본선이 가면 본선에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신선해 보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선풍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정말입니다. 후원하신 분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아주 선거가 임박해 갈수록
선거가 임박해 갈수록 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정치 경험이 있는지 국정 경험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 국민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몇 번씩 생각하죠. 그러면 그 시기가 이게 2012년 10월 무렵인데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그 단일화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아주 근사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9%부터 시작해가지고 42%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17년인데 2017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촛불혁명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9월인데요. 2016년 9월이면 촛불이 생기기 직전입니다. 2016년 10월 말 11월 이때가 이제 촛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돌풍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다 보시면은 아시아 반기문, 문국현, 정주영, 정몽준 특성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확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가 오늘 소리 없이 꺼집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정치권에서 태풍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충청대망론하고 물리면서 굉장히 이게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했는데 스스로 꺼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거의 비슷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 냉철하게 판단해요. 누가 국정 경험이 더 있는지, 누가 그동안 삶을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누가 그래도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할 건지 이런 걸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쓰나미, 해일 투표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 성질 났다. 그게 아까 보궐선거니까 그런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보궐선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한 2016년 총선에서의 호남 투표. 이런 거는 그냥 에이 다 바꿔. 일반 분노 투표. 이런 게 가능한데 대선에서의 투표는 굉장히 여러 차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죠. 40% 정도 당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지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쭉 그냥 평탄하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데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론은 그때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뀐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론조사. 자, 이제 호남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987년 13대 대선 때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88%를 몰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대선에서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후보, 그때는 두 분만 나왔습니다. 92%를 몰아줬습니다. 97년, 이제 대통령이 되실 때예요. 15대 대선 94%를 몰아줬습니다. 선거에서 94%라는 건
그냥 만장일치죠. 모든 사람이 다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93%를 몰았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80%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여태까지에 비교하면 많이 낮잖아요. 1대1 싸움인데요. 7, 8대 대선 2012년에 그때 89%, 거의 90% 가까이. 19대 대선 이게 2017년입니다. 이때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우리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택인데요. 합치면 얼마인가요? 90%죠. 두 후보를 합치면 90%. 제가 이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집중돼 있고 집약돼 있고 누가 다 이쪽에 다 우리 몰아서 찍읍시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왜 호남인들은 이런 선택을 해왔는가? 이 길이 가장 역사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런 친구들과 만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해왔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인격 형성에 다 밑거름으로 작용해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호남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늘 바른 선택인데 대통령 당선을 시키지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킬 때는 정말로 호남의 선택이 옳았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했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필패론, 2021년 호남 필패로는 저는 이 지역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호남은 될 사람을 찍는다. 언제 호남이 될 사람을 찍습니까? 돼야 할 사람을 찍지. 안 되더라도 관계없어요. 돼야 할 사람을 찍지. 언제 호남이 될 사람을 찍었어요. 또 한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